그린다는 것, 그것은 곧 쓰는 것이다. 쓴다는 것, 그것은 곧 그리는 것이다. 일정한 속도로 한지에 구멍을 뚫는 손길. 화가 이기루. 그는 인두를 사용해 화폭에 구멍을 뚫는 화가입니다. 이 끊임없는 작업 과정은 마치 한 수행자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데요. 맨 처음 제가 향불로 태우기 시작했었어요. 그 2003년도 그 늦가을에 하늘에 비친 그 마른 은행나무잎 보면서 그 하늘에 비친 게 그 까맣게 그 태운 자국이 막 나더라고요. 잎들이요. 마른 잎들이. 그래서 한지를 이렇게 태워서 한번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멍이 뚫린 한지 위에 그는 붓으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구멍난 빈 공간, 그 위에 화려한 색으로 생명을 입히는 그의 작업은 소멸과 생성을 담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품은 듯합니다. 동양의 춤사위가 담긴 그림, 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의 그림 위에 또 다른 그림이 합해질 때 비로소 완성입니다. 동양의 춤사위와 서양의 마이클 잭슨 춤이 하나가 된 그림. 그의 작품에는 두 세계가 함께 공존합니다. 영화의 그 오버랩 기법이라든지 그런 두 화면이 이제 그 두 화면이 서로 만나는 그런 과정을 한번 화면에 좀 차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고전과 현대의 그런 어울림. 근데 이게 이제 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제 화면에서는 두 화면이 동시에 이제 춤사위를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큰 컨셉은 이제 돈가스의 이제 그 어울림이라고 할 수 있죠. 동양의 미인과 서양의 미인이 만나고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의 그림. 이런 이기르 화가의 작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언어화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소설가 김태용. 그에게 이기르 화가와의 만남은 새롭고 신선한 자극이었죠. 좋아하세요? 마이클 잭슨 음악? 마이클 잭슨 음악 좋아하고, 그리고 또 마이클 잭슨을 채용한 게 그 춤추면서 이 작은 손마디 하나하나가 다 움직이잖아요. 야, 저런 모습들이 진정한 예술가의 정신 아닌가. 그래서 그 모습에서 아름다워서 제가 춤이라는 걸 채택을 해서 무의자인이라는 테마를 썼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 시리즈를 이 시리즈가 이제 좀 하다가 이제 또 아이들을 잘 정리해서 또 새로운 시리즈가 또 나오겠죠. 전시회에서 보니까 확실히 그 선생님 글이 제일 살더라고요. 앞에 계속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색깔이랑 그 앞에서 볼 때 이제 구멍 뚫는 그 보여지는 게 이제 그림이 다 저마다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김 선생님 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종이에 구멍을 뚫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기류의 작업은 평소 김태용의 글쓰기 방식과도 닮아 있었는데요. 그것도 언어와 언어의 그 사이에 빈 여백 같은 구멍 같은 느낌이 그 이미지랑 선생님 작업하는 이미지랑 뭔가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로 한번 나도 글을 한번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는 글을 한번 써보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소설가 김태용은 어떻게 언어에 구멍을 뚫었을까요?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엉뚱한 문장을 채워 넣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미지가 아련하게 중첩된 작품의 표현 방식도 김태용 소설가에게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늘 새로운 글을 창작해내는 소설가의 머릿속 역시 이런저런 생각들로 겹쳐 있겠죠. 그림을 또 겹쳐서 이렇게 3장 정도 겹쳐가지고 전혀 다른 동양화의 그림과 어떤 서양적인 그림을 겹쳐가지고 또 그거를 그려내는 거, 밑그림을 겹쳐가지고 그려내는 그거 자체도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글쓰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를 쓰긴 하지만 온갖 기억들이 뒤섞여가지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과거, 현재, 미래가 교차되면서 이제 또 소설은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거 아닌가, 형식적으로 되게. 소설가 김태용에게 언어를 활용한 실험은 늘 관심사였습니다. 한 소설에서 그가 만들어낸 돼지 울음소리도 언어의 일부러 낸 구멍 같은 단어였죠. 켈켈켈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그것도 선생님 구멍을 뚫듯이 저한테도 약간 구멍 같은, 전혀 그게 의미가 없는 그냥 의성어로서만 이제 계속 진행되는 제가 만들어낸 이제 단어인데, 그것도 예, 선생님이 구멍을 뚫는 행위와 그 그림을 그리려는 어떤 의도 같은 거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그 여타 그 다른 작가들하고는 좀 많이 틀린 느낌, 그리고 또 새로운 느낌. 그래서 젊은 시각으로 세상을 그 비평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거기서 또 거기서 충돌돼서 나오는 또 새로운 그런 부각되는 이미지들. 그래서 거기서 뭐 그 김 선생님의 그런 하여튼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젊은이로서의 그 도전 정신을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 또 연재를 웹진에 무슨 글을 쓴다는 것,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그림을 그린다는 것. 신기해. 그래서 애들도 이전까지만 해도 별개의 영역으로만 생각해왔죠. 거기서 그러면은 또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하고 만나다 보니 저는 늦게 가서 둘은 거기 서로 일주일 한 끈으로 일주일 닿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5명의 문인과 5명의 화가가 만나 함께 이뤄낸 작업. 그 교감과 소통의 결과는 전시와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됐는데요. 이들의 작업은 서로에게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켰을까요? 근데 이전에 어떤 문학과 미술의 만남 이런 거는 뭐냐면 서로가 자체가 그러니까 부수적인 요인으로서 만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학 그 텍스트에 어울리는 이미지, 그리고 뭐 그림에 어울리는 텍스트. 근데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문학과 미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도구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손의 바닥과 손의 겉 같은,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전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이 정말 밀접하게 교류하고 교감함으로써 이 손의 기능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그것이 결국 대중들한테 더 다양하게 읽혀지고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켜주고, 이런 쪽으로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눈썹도 머리카락도 없는 누군지 짐작하기 힘든 한 사람의 모습.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 다 제 모습입니다. 제 자화상이죠. 머리카락이든가 옷, 눈썹 이런 것들은 보는 사람을 하여금 선입견을 주게 하거든요. 뭐 눈썹이 진하면 남성스럽다, 머리가 길면 여성스럽다,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어떤 한 사람으로서 자화상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자화상입니다. 한 사람의 강한 특징을 드러내는 부분, 또 사회적 편견이 깃든 부분은 배제한 채 우리 본연의 모습만을 그려내는 변웅필의 작업은 시인 김민정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되죠. 제정신 아니구나 했죠. 자기 얼굴을 저렇게 뭐 조그맣게 그리는 것도 아니고 대문짝만하게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모든 털이란 털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왕자병 아니면 자기애에 미친 듯이 빠져있는 애기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되게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애정을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애정이 절로 점점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슬픈 거예요. 이 아이가, 사실 저는 이 얘를 이 아이라고 부르고 변이라고는 처음부터 부르진 않았는데, 이 아이가 이 사회에 뛰어들기 전까지 얼마나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가의 그 약간의 그 빈틈 같은 거를 저는 봤어요.
입을 다문 채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 아이. 시인의 눈에 비친 변웅필의 모습이었죠. 작업에서 이제 표현하는 내 모습이 나이가 먹어서 주림이 더 많아지던 아니면 제 어릴 때 모습이던 항상 같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이 먹은 사람, 뭐 사회성이 강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이 아닌 정해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늘 한 사람. 네, 같은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라는 것은 좀 같은 의미로 보거든요. 제가 잘못 오해했을지 모르겠지만. 변웅필의 이런 자화상 작업은 독일 유학 시절 드로잉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소외감이나 서글픈 마음이 들 때마다 그는 드로잉 노트를 펼쳐들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이 외로운 아이에게 시인 김민정은 변이란 이름을 붙여줬죠. 근데 제가 그 드로잉 수첩을 처음에 딱 보고 얘네들이 막 꼬물꼬물 나오더라고요. 막 살아있는 애들 같았어요. 그래서 막 얘네들하고 놀고 싶고 얘네들한테 너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걸 막 물어봐주고 싶고 사실은 제가 책을 만드는 편집자이기도 한데 그 드로잉북을 보고 너무 탐이 난 거예요. 제가 책을 막 만들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안에 무수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을까 막 저는 막 벌써 막 흥분되는 거예요. 그거 몇 개 고르는 거 되게 그게 힘들었어요. 쓰는 것보다. 전 너무 놀란 게 글을 쓰신 걸 제가 봤어요. 저 2번 봤거든요, 저희가. 이 작업을 완성하기 전에. 근데 너무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지만으로 이걸 뽑아낼 수 있을까? 내가 그림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이 사람 눈이 좋았던 걸까? 너무 좀 놀랐었어요, 정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언어라든가 활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저보고 되게 그림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 또는 설명해달라고 하면 되게 막막했었어요. 그냥 보면 되지 왜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 하냐. 사실 설명하면 거기 한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건 제가 자꾸 좀 오만이라든가 좀 멍청한 거였던 생각하고요. 방법적으로는 제가 어떤 실험을 처음에 해본 거기 때문에 이번 실험이 좀 어렵기도 하고 제 스스로는 버겁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를 해보고 나니까 정말 많은 그림들의 욕심이 생겼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일은 제 스스로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 당한 것이요. 상대방의 작업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어느새 든든한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답지는 없고 답지 내일 받을 거고 지금. 글쟁이와 그림쟁이의 만남, 이들의 작업이 수월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 작업에 참여한 이상선 화가. 그는 아이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오고 있는데요. 예전 작업할 때는 그 사람을 그리질 않았어요. 주로 뭐 오브제, 물건, 신발이나 뭐 의자 그런 것들을 그리다가 그 어느 순간에 그 내가 그림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아이들이 또 이뻐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이라는 대상들을 내가 선택해서 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 그림 봤을 때 아이들이 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어떤 노동자의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중년의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그림들은 심지어 초로라고 해도 될 그런 얼굴들, 삶에 찌들 대로 찌든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모습에서 삶의 질곡을 읽어낸 신용목 시인. 특히 그에겐 매 작품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들꽃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지구에서 생겨난 어떤 풍경을 우주의 핀으로 고정하듯이
들꽃들이 필요한 곳에 탁탁 핀으로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차피 그걸 고정시켜 놓는 것도 시간의 문제니까 나르는 들꽃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온 시간, 지금 살고 있는 시간, 그리고 살아가야 될 시간, 그런 것들을 들꽃을 통해서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어렵게 뭔가 저 내면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죠, 그게. 실제로는 그냥 꽃이 핀으로 고정된 게 아니고 그냥 꽃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감상자가 그렇게 봤다면 아, 그렇죠. 꽃이 핀으로 고정된 게 아니고요. 이 꽃이랑 피고 날아다니는 이 꽃이라는 것이 이 지구라는 풍경을 우주에 이렇게 붙박혀 있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것들, 어떤 지점들. 이해가 됐습니까? 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다 자기의 세계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의 세계에 있는 개성이 강한 작가 열을 모아서, 그리고 장르가 다른 현대의 어떤 와서 구분되어진 장르 속에서 산 이렇게 다섯 명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작업적 주관들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었어요. 화가 정재호와 소설가 백가흠,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소설가는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좀 저는 주로 하는 작업이 이제 하나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그 인물에 계속 성격을 내고 계속 갈등을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인간이라고는 한 명도 없거든요. 도시 사진을 재구성해 화려한 색채로 패턴화하고 자신만의 도시를 그려내는 정재호 작가의 작품. 소설가 백가흠은 그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로운 도시 이야기를 창조해냈습니다. 이 횡단보도 같은 것도 지금 도로에 나 있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놓아져 있고, 예를 들면 뭐 위에 안전제일 표지판이라든가 뭐 파라솔, 그다음에 이 이제 기울어져가는 뭐 건물, 그다음에 이건 뭐 철교 실제로 이것들의 존재들이 원래부터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사물들이 거꾸로 인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자신이 없어요. 지금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특이하죠. 이런 어떤 이야기는 이제 처음 들어봤고, 사실 제가 왜 사람을 도시 속에 제 그림에 이제 없는지에 대해서 새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글쟁이와 그림쟁이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이해할 수 없고 닿지 않는 지점들. 시인 이원 역시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여러 번 화가 윤종석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칼이 완전 봄색이네. 색깔 때문에. 서로의 작업에 대해서 지금처럼 스스럼 없이 의견을 나누기까지 많은 대화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종석 씨가 칼 작업한다고 했을 때 이런 칼은 사실 생각 못 했거든요. 화가 윤종석. 그는 옷을 접어서 형태를 잡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벗어놓은 옷에서 새와 강아지 형상을 본 후 그의 옷 작업은 시작됐죠. 귀여운 동물의 얼굴이지만 표정과 색채를 통해 윤종석은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작품을 위해서 사모은 알록달록한 옷들. 이 옷들은 새 옷이 아니라 중고품 시장에서 구한 옷들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입었던 옷, 그리고 사람이 거쳐간 옷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옷을 누군든 입었을 텐데 이 옷 자체가
저 사람은 어떤 기호의 사람이 여길 이 옷을 벗고 지나갔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옷을 입다가 버리고 갔는지, 사람과 더 관련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옷들이, 중고 옷들이 더 훨씬 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지면 윤종석은 아크릴 물감을 넣은 작은 주사기를 이용해 점을 찍어 색을 입힙니다. 농부가 모종을 하듯 주사기로 하나하나 점을 찍는 모습. 이런 인내 과정 속에서 탄생한 윤종석의 작품을 보고 신이원은 묘한 끌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단 종석 씨는 한 가지를 가지고 싸운다는 면에서 매혹을 느꼈었는데 실제 노동 과정을 보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싸운다면 마땅히 저 정도는 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 정도 싸우는 사람이면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싸울 수 있겠다. 그러면서 더 신뢰가 들었죠. 그 작품 그 과정을 보면서는. 끌림이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기까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화가는 시인의 글을 읽고 시인은 화가의 그림을 보며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두 예술가는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었죠. 다른 A와 B 장르가 만났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는 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닿는 지점이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되게 오래 얘기했지. 한 5시 11시인가에 만나서 6시 저녁 때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머리 거의 흔들릴 지경으로 대화를 했는데요. 이제 그때 충돌을 했고 그 다음에 서로 탐색하는 기간이 있었고 탐색하면서 닿고 떨어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작업한 결과로 나온 거는 스미는 지점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추억과 기억이 담긴 헌옷에서 탄생한 윤종석의 작품들. 신이원은 그 속에서 윤종석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냄으로써 작품에 또 다른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저 재미있게만 보이는 악어의 모습. 하지만 윤종석이 제복 시리즈에서 담으려고 한 것은 힘의 논리였습니다. 시인 이원도 그 점을 놓치지 않았죠. 제가 주로 작업하는 것들 중에 가장 그 어떤 관심 있어하고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이중성인 거하고 힘이나 어떤 폭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악어나 이런 것들 폭력적인 거하고 저 일반적인 옷들에서 보여주는 권총이라는 것도 숨겨져 있는 어떤 본능, 힘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작품만 그렸으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지점도 아주 자기의 방식으로 유머러스하게 그려내니까 그 부분이 훨씬 더 매혹적이라고 생각하죠. 예. 제대로 파악하신 것 같아요. 아, 훌륭한데. 제가 더 파악한 것 같아요. 본인의 그 무의식을. 항상 기억하고요. 발음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단어 딱 보면서 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생각하고 저는 그 단어를 풀이해서 설명하려면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어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이제 작업했던 것들 중에 얻게 된 것들이. 그래서 와, 말 참 잘 만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몸이 들어갔다 나온 옷은 새 옷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시간이 거기 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기억, 형상 기억 합금이 되는 거죠. 옷에 몸뚱아리가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말하자면은 조금 더 확장된 살 같은 것일 수 있는 거죠. 시인 이원이 그러했듯 화가 윤종석 또한 작품 속에 숨어있던 시인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팍팍하고 고된 우리네 삶의 모습을 그린 이원의 시. 이 작품을 읽은 윤종석은 건조한 세상살이를 떠올렸고
사막의 낙타 얼굴로 형상화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심리적으로 이 지상에 대해서 약간 사막의 이미지라는 것을 늘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언어를 이분이 읽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 역시 나랑은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통하는 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내 무의식의 어느 한 부분을 정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아주 가시적으로 시각화한다면은 저런 모습일 거야. 더 이렇게 친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림을 워낙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집 안에서도 뭐 누구의 조각상 보고 그거에 대해서 시를 풀어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림을 워낙 많이 본다는 걸 시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서로가 섞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작업. 그러나 두 예술가는 교감과 교류를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를 한층 풍부하게 만드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주고받고 활자화된 걸 읽어보니까 아, 나를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해놓으니까 아,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나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 그림 속에서 저는 시를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종석 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시 쓰는 제 작업에도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는 이 형상을 갖다 준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글쟁이 5과 그림쟁이 5이 만나 빚어낸 아름다운 자극들. 통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닿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비록 완전한 합일은 아닐지라도 예술 안에서 소통하고 서로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또 다른 가능성의 시작은 아닐까요? And paid attention to you a little more.